최근 블랙핑크 멤버인 리사가 그룹 활동 시절과는 다르게 솔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자 이에 태국인들은 하나같이 분노에 휩싸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태국의 딸 리사는 한국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한국은 강제 추방도 모자라 이제는 선을 넘고 있는 수준이다 라며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면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태국인 소녀가 태국인들을 상대로 제발 좀 그만하라며 오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루시라고 합니다. 저는 방콕에서 태어나 20살인 지금 방콕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엄마를 도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 세계가 바뀌었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끈적끈적했던 방콕의 어느 오후,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안이었어요.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던 그런 날이었죠. 제가 17살 때였는데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엄마를 돕다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화면을 터치하던 중에 한 사진이 제 눈에 확 들었던 거 있죠? 그때 리사의 얼굴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는 저랑 똑같이 태국에서 온 리사가 한국 음악방송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춤은 완벽했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빛났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단순히 그녀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태국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사는 원래부터 K-팝이라는 화려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태국 소녀였던 그녀가 큰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다듬던 레몬그라스 위에 칼이 멈췄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죠. 아, 한국에서 성공한 그 태국 여자애구나. 엄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펜으로 돌아가 불꽃이 춤추는 펜 아래에서 고객들 위해 팟타이를 볶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항상 바쁘고 항상 움직이시죠. 아빠가 제가 어릴 때 우리를 떠난 후로 엄마는 혼자서 이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통 태국 요리를 만들며 가게를 지키셨죠. 갈랑가 향과 라임잎의 진한 냄새는 항상 엄마의 옷에 배어 있었고 요리로 단련된 엄마의 손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리사의 영상을 끊임없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각 공연은 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정교함, 세세한 디테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원석 같은 재능을 다듬어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요. 가게를 마감한 늦은 밤이면 리사의 인터뷰를 반복해서 보곤 했어요. 태국어를 쓰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에 그저 매료되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리사가 한국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저도 적어도 언어 정도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췄어요. 엄마를 도와 아침 준비를 시작하기 2시간 전이었어요. 식당 위층 작은 아파트의 고요한 새벽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어 문법은 태국어와 완전히 달랐고 발음도 제대로 익히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언어 앱을 다운받고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처음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죠. 한글을 연습하다 손이 저릴 정도였어요. 엄마는 가끔 요리책 사이에서 냅킨 위에서 심지어는 식당 영수증 뒷면에서도 한국어 단어장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하시곤 했어요. 아루씨,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제가 부엌 테이블에서 한국어 단어 카드들에 둘러싸여 잠든 걸 발견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고 있니? 저는 머리를 들며 피곤함을 억지로 삼켰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엄마.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요. 리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키워내는지, 한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꿈을 줬다가 내 자신의 삶을 잊지는 말아야지.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꿈을 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마치 커다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죠. 나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는 눈이 시릴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엄마는 정말로 식당을 일찍 닫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성취는 특별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문화적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전 세계적인 힘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리사를 본 건 단순히 팬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창문 같았어요. 저에게 시스템, 헌신,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요. 제 여정은 그저 동경으로 시작했지만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그 습한 오후, 저희 식당에서의 그날은 단순히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 문화 그리고 다른 방식들을 이해하는 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태국 요리들처럼 가장 흥미로운 맛은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우리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늘 앉던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냈죠.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한 레몬그라스랑 바질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요. 노트북 블로그 대시보드에 로그인할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방문자 수가 하룻밤 사이에 100명에서 10,000명을 넘겼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번역글을 읽고 싶어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혼잣말을 하면서 댓글들을 쭉 읽었어요. 태국 팬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리사의 최신 인터뷰를 번역해서 그녀가 한국에서 연습생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너무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앞치마에 묻은 손을 닦으면서 다가오셨어요. 아루씨, 너 수업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화면을 힐끔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제가 노트북을 엄마 쪽으로 돌렸어요. 엄마가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거 그냥 팬이라서 그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다른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떠난 이후로 우리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일이 늘 힘들었거든요. 아침 손님도 점점 줄고 근처에 새로 생기는 레스토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봐요, 불고기인데요.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김치찌개인데 톰얌처럼 매콤하지만 맛이 조금 달라요. 아루씨, 우린 태국 음식점이잖아. 늘 그래왔고.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좋은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맛의 균형을 잘 잡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손님들도 우리를 믿고요. 게다가 요즘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한국 길거리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들이 소셜미디어로 음식을 홍보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해볼 수 있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두 가지 정도 특별 메뉴로 추가하는 거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요리 영상을 보고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엉망이었어요. 김치는 너무 쉬었고 불고기는 너무 달았죠. 그래도 저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맛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제대로 된 맛을 찾아갔어요. 엄마는 제 노력을 점점 흥미롭게 지켜보셨죠. 어느 날 저녁 제가 드디어 김치 레시피를 완벽히 만들어냈을 때 엄마가 한 조각을 드셔보셨거든요. 그 순간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게 다른 것 같네. 맑은 국이랑 톰얌이 다른 것처럼
둘 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 주말, 저희는 첫 번째 한국 음식을 소개했어요. 불고기 덮밥과 집에서 만든 김치였죠. 저는 제 블로그랑 지역 소셜미디어 그룹에 홍보했어요. 반응이 엄청났어요. 처음엔 리사의 팬들이 왔어요. 그들이 한국 방송에서 봤던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다른 손님들도 몰려들었어요. 손님들은 불고기를 타이의 전통 양념인 프릭 남플라랑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 걸 좋아했어요. 어떤 손님들은 김치를 톰얌에 섞어 먹기까지 했죠. 우리 작은 레스토랑은 태국 케이팝 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몇 시간을 머물며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한가한 평일 저녁마다 한국어 교환 모임도 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타이 예술 작품들만 걸려있던 벽이 이제는 두 문화가 섞인 장식들로 채워졌어요. 물론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은 변화에 대해 불평했어요. 이젠 제대로 된 태국 음식점 냄새가 안 나네. 한할아버지가 투덜거리셨죠. 일부 손님들은 아예 발길을 끊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속상했지만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변화는 그게 아무리 좋은 변화라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저희는 인기 있는 태국 요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한국 메뉴를 늘려갔어요. 엄마는 카레 페이스트랑 함께 김치도 만들기 시작하셨고, 저는 한국 요리를 탐구하면서 태국 요리 전통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주방에 있는 선반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긴 내가 쓸 한국 재료들 놓으라고 비워뒀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메뉴에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존중하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새로운 퓨전 요리 사진을 올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방콕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한 끼 한 끼를 통해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콤한 김치의 자극과 타이 바질의 따뜻한 향기 사이 어딘가에서 저희는 스스로의 변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VIP 티켓을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몇 달 동안 식당에서 팁을 모으고 엄마를 도와 늦은 밤까지 장부를 정리한 끝에 드디어 손에 넣은 거였어요. 방콕에서 리사를 볼 수 있는 기회요. 반짝이는 티켓은 방안 조명 아래서 빛났고 홀로그램 표면에는 익숙한 리사의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티켓을 작년에 땄던 한국어 자격증 바로 옆에 제가 아끼는 폴더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드디어 큰 날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너무 설레서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엄마가 옷을 골라주시는 걸 도와주셨는데 리사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 블라우스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을 준비했어요. 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제 옷깃을 고쳐주며 말씀하셨어요. 사진 많이 찍어와. 임팩트 아레나에 도착했을 때는 공연 시작 3시간 전이었는데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입구에 줄을 서 있었어요. 여름 더위가 꽤 심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 리사의 추억을 나누거나 응원봉을 자랑하느라 바빴거든요. 제 옆에 있던 한 소녀는 이 공연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날아왔대요. 또 다른 사람은 베트남에서 왔고요. 우리는 물과 간식을 나누며 리사의 최고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스태프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고 VIP 티켓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도 일반 입장객들과 뒤섞였어요.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구역은 어디예요? 왜 아무도 안내를 안 해요? 밖에서 좋았던 분위기가 안에서는 점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겨우 VIP 구역에서 제 자리를 찾았는데 음향 부스 바로 뒤였어요. 여기서 보니 공연장이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스크린 절반이 작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스태프들은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정된 시작 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지났어요. 관객들이 리사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흥분된 분위기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뒤에서 한국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살짝 뒤를 돌아봤어요. STAFF라고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한국어 공부를 했던 덕분에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서울에서는 절대 없을 거야. 한 사람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장비 테스트조차 제대로 안 됐잖아. 로컬 팀이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건 글로벌 스타의 공연이 아니라 학교 축제처럼 하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들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봐왔던 한국 콘서트들은 정말 정확하게 운영됐어요. 완벽한 조명, 맑은 음향, 초단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스케줄. 그런데 여기는 아마추어 같았어요. 드디어 리사가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열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실제로 보니 더 눈부시더라고요. 춤은 정말 강렬하고 완벽했어요. 하지만 음악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백업 댄서들은 조명이 바뀌지 않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요. 리사는 끝까지 프로답게 행동했지만 얼굴에서 힘든 기색이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스태프들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공부했던 한국 콘서트와 비교하면서요. 차이점은 단순히 화려한 효과가 아니었어요. 기획, 훈련, 세심한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였죠. 글 제목은 리사의 귀환 태국 엔터테인먼트의 격차를 비추는 거울로 정했어요. 새벽 3시에 글을 올렸고 아침이 되니 이미 수천 번 공유됐더라고요. 핸드폰은 알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어요. 응원의 댓글도 있었어요. 드디어 누가 말해줬다. 우리 더 잘해야 해. 하지만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배신자. 네가 뭔데 감히. 우리랑 한국 비교하지 마. 진짜 최악은 일주일 뒤였어요. 엄마가 대학에 다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루씨,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 누군가 우리 식당 창문에 스프레이로 한국 바순이라고 낙서를 해놨대요. 온라인 리뷰에는 별 하나짜리 평가가 쏟아졌고 가짜 태국인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어요. 그날 저녁 텅 빈 식당에서 엄마가 아무도 오지 않을 테이블을 닦는 걸 보며 앉아 있었어요. 톰얌 수프 냄새와 우리가 완벽하게 배운 김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요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었죠.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태국인으로서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걸요. 제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면 태국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을 거였습니다.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태국이 문화교류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식당 주방에서 들리는 조용한 흐느낌 소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엄마가 평소 앉던 나무 의자에 혼자 앉아 계셨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우리를 떠났을 때도 작년 홍수 때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잃을 뻔했을 때조차도요. 엄마. 제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레몬그라스와 바질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의 전화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얘야, 이것 좀 보렴. 엄마가 얼굴을 들지도 않은 채 전화를 가리키셨어요. 제가 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쭉 내려봤어요. 읽을수록 속이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배신자들. 한국 따라 하지 말고 태국 문화를 존중해라. 다신 여기서 안 먹을 거야, 별 하나. 반태국 식당 보이콧. 우리 식당 평점이 단 3일 만에 4.8점에서 2.1점으로 추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리사 팬미팅 블로그 글 때문이었죠. 한국 음식 메뉴를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시 태국 음식만 하자. 그게 더 안전할 거야.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방은 불 앞에서 나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저녁마다 오던 단골 손님들이 식당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고개를 돌린 채 걷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던 키티차이 아저씨는 식당을 보지 않으려고 길 건너편으로 돌아서 가고 있었고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만 어두운 방에서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만났던 한국 리사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답장이 쏟아졌어요. 서울에 사는 선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훈련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전직 연습생이었던 지우는 그녀의 일정을 공유해줬어요. 춤 연습, 보컬 트레이닝, 언어 수업, 미디어 코칭까지 하루 20시간이 넘는 스케줄이었어요. 프로덕션 회사에서 일하는 민호는 카메라 각도부터 조명 위치까지 모든 디테일을 쇼 시작 몇 달 전부터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3일 동안 태국과 한국의 제작 방식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그래픽과 명확한 예시를 사용했죠. 한국 회사가 콘서트를 계획할 때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프닝 날 전까지 공연을 50번 이상 리허설해요. 스태프 모두가 만약을 대비한 백업 플랜까지 마련해요. 그리고 리사 팬미팅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고장난 음향 시스템, 지연된 시작, 혼란스러운 스태프들. 이건 비난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우리 아티스트들을 글로벌 무대에서 지원하려면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제 휴대폰은 알림 소리로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젊은 태국 댄서들은 적절한 훈련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했어요. 지역 음악가들은 전문 매니지먼트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퇴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트레이너라는 박 선생님께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영상에 감동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혹시 더 알고 싶나요? 우리는 영상 통화를 하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실제 데이터 훈련 비용, 성공률, 마케팅 전략 등을 알려줬어요. 그의 허락을 받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던 중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식당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태국은 태국답게 한국으로 돌아가라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부 손님들은 시위대를 뚫고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돌아갔어요. 엄마는 강한 척하려 애썼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일찍 문을 닫았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루씨,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국 리사 공식 팬클럽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내일 저희 모두가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태국 팬들이 우리 거리로 모였어요. 시위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리뷰를 올렸어요. 그들 중에는 제 영상을 보고 꿈을 키운다는 가수 지망생, 댄서, 제작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 젊은 가수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태국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태국 음악 학생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 불고기를 서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나 케이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면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벽을 세우기보다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결국 시위대는 떠났지만 그들이 시작한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저는 하루 매출을 세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고였거든요. 엄마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있잖니 아루씨. 때로는 가장 어려운 진실이 가장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 태국 아티스트들에게서 받은 메시지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란 어쩌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될 용기를 가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 손이 떨리면서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반짝이는 방콕 중심부의 한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태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온 이메일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미세스 아루시님께 귀하의 바이럴 분석 결과를 보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실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23층으로 안내해 줬어요. 저는 방콕 대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 연단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몇 년간의 경험 덕분에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강의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가들,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엄마의 식당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로 꽉 차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엄마가 보였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던 파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죠.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케이팝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좋아함이 어떻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뒤에 있는 화면에는 예전 우리 가족 식당 사진이 보였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 오래된 테이블, 그리고 바랜벽 페인트. 그 옆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는데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태국과 한국 문화가 섞인 느낌이었고 벽에는 펜아트가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매년 발전했어요. 훈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투자했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물었어요. 그런데 식당이 공격받았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힘들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작년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협업 덕분에 방콕에 새로운 훈련 아카데미가 3곳이나 생겼어요. 현지 제작사들은 체계적인 품질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우리 식당 같은 작은 사업체들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한국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국 문화 행사의 참석자 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강조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면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태국 문화는 정말 풍부하고 아름다워요. 한국의 시스템과 태국의 창의력을 결합하면 우리가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우리 식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밤 사진들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우리는 한국 교환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국 학생들이 태국 문화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테이블을 한쪽으로 치우고 공간을 작은 문화센터처럼 꾸몄죠. 어떤 날은 K-팝 댄스 워크숍이 열리고 또 어떤 날은 전통 태국 음악 공연이 있기도 했어요. 지난달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임원들이 태국을 방문했는데 고급 레스토랑 대신 우리 작은 식당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날 저녁을 떠올리며 잠시 멈췄어요. 그분들이 우리 김치 팟타이를 먹더니 멈추질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라며 감탄하셨어요. 두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엄마는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눈물을 닦고 계신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최근에 여러 성과도 공유했어요. 지역 음악 스튜디오들이 한국식 훈련 일정을 태국 문화에 맞게 변형해 도입한 이야기, 소규모 사업체들이 한국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태국 대학들이 한국 기관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다른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벌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자예요. 화면에는 지난주 열린 청소년 문화축제 사진들이 있었어요. 태국 공연자들이 한국 아티스트들과 무대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죠. 관객들은 전문적인 조명, 체계적인 스태프, 그리고 고품질 음향 시스템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한 결과였어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팬이었어요. 엄마를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몫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배우고 동시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 대사관 대표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태국 사업가들이 한국 문화 컨설턴트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토론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발표가 끝난 후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내가 우리 메뉴에 한국 음식을 추가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그땐 너무 걱정됐었는데 지금 우리를 봐봐. 우리는 바쁜 복도를 함께 걸어 나왔어요. 학생들이 각자 프로젝트와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두 문화를 잇는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당으로 돌아오니 평소처럼 목요일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태국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태국 요리 애호가들은 완벽한 팟타이 만드는 법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한때 평범했던 벽은 이제 태국과 한국의 예술적 스타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벽화로 꾸며져 있었어요. 엄마를 도와 시그니처 퓨전 요리를 서빙하면서 깨달았어요. 성공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전략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배우는 용기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는 때로는 고등학생의 꿈과 엄마의 믿음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저희 딸이에요. 엄마가 한 손님에게 태국어로 그리고 새로 배운 한국어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성공적인 사업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았어요.